자, 임차인 상담 사례 계속 이어서 8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차권 양도 양수 및 전대차, 이게 사실 현행법상 입찰자가 어떻게 손도 써볼 방법도 없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질문은요. 임차인의 전입신고 일자가 말소기준권리 설정 일자보다 늦더라도, 등기상 최선순위 설정 권리죠. 뭐 저당권. 이거보다 늦더라도 낙찰자가 임대차를 인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그럴 수 있는 건지, 또 입찰 전에 이러한 위험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요. 임차권 양도를 하거나 전대차를 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은요. 그 주택이 있습니다. 요게 갑 소유고요. 그러면 갑이 임대인이 되겠죠. 임대인. 그 다음에 여기 을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을이 임대차를 해지하고요. 뭐 만기가 됐든 아니면 상호 협의에 의하든 임대차를 해지를 하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이 요 임대인과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요 주택에 전입 신고를 했다. 다시 말해서 전입 대항 요건을 갖췄다라고 한다면 을의 임차권은 이미 해지로서 종료된 것이고요. 병이 대항 요건을 갖춘 다음 날 새롭게 대항력을 취득을 하죠. 이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을의 전입 신고 일자가 2012년, 그 다음에 근저당권이 2013년, 그 다음에 병이 전입신고한 시점이 2014년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주택이 경매에 나왔을 때 일단 2012년에 을이 살았던 거는 흔적조차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을 것이고요. 등기상 최선순위 설정 권리인 요 근저당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거, 이거보다 병의 대항력 발생 시점이 더 늦기 때문에 이건 낙찰 받아도 안전하다. 다시 말해서 병의 임차권이, 임대차가 낙찰자한테 승계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그게 아니고요. 요 갑 임대인하고 병하고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요. 을과 병 사이에요.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차 계약을 합니다. 임차권도 하나의 권리이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양도 양수가 가능합니다. 우리 채권 양도 가능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임차권도 양도 양수가 가능합니다. 조건은요. 전제돼야 될 거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요. 채무자, 다시 말해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양도 양수에. 따라서 을이 병한테 이 임차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 계약서 상에 갑 임대인이 동의를 하게 되면은요. 동의를 하게 되면 을의 임차권, 병이 새로이 임차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요.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요. 을이 가지고 있던 그 임차권이 그대로 병에게 승계가 됩니다. 근데 주민등록이라는 거는, 전입신고라는 것은 일신 전속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죠? 여기 을이 2015년에 해놨던 전입신고를 두고 갈 수는 없겠죠. 이 주택에. 그래서 을이 다른 집으로 전출을 하고요.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하고, 요게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기간 내, 요거 우리 주민등록법에서 14일로 보고 있습니다. 2주죠. 14일 내에 병이 새롭게 전입신고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승계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 세대조사 열람해보면 을의 전입신고 일자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이미 떠난 사람 거는 안 나옵니다.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 대한 것만 나오죠. 또 병은 알겠죠.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갑 임대인이 동의해서 을이 병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거는 적어도 갑과 을과 병은 알고 있겠죠. 근데 갑은 이미 그 채권자들한테 시달려서 멀리 도망가 버렸고요. 없어졌고요. 을은 떠나갔으니까 이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법원에서 어떠한 송달도 받지 못할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집이 경매되는지도 모르고 있겠죠. 딴 동네 가서 살면서. 그러면 병이 아는데 병이 이러한 사정을 법원에다 신고를 하게 되면 나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일자는 2014년이지만 2012년에 을이 취득한 임차권을 그대로 양수한 거기 때문에 나의 대항력 발생 시점은 2012년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법원에 신고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그 내용을, 그 취지를 매각물권명세서에 기재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입찰자들은 병은 2014년이지만 이때 임차권이 양수된 거기 때문에 이건 낙찰받으면 낙찰자한테 그 임대차의 부담이 승계되는구나 예측이 가능할 건데 병이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법원에 아무런 권리 신고도 하지를 않아요. 그럼 법원도 모르겠죠. 임차권이 양도 양수됐다라는 사정은 법원도 모릅니다. 이대로 진행이 될 거고요. 낙찰받고 잔금 다 지급하고 명도하러 갑니다. 병한테. 병씨 이제 내가 낙찰을 받아서 잔금 다 지급했으니까요.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왔습니다. 나가세요. 이제 명도 작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병이 안 나가요. 버팁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대항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낙찰자는 또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당신은 등기상 최선순위 설정 권리, 다시 말해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로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없는 임차인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을한테 임차권을 양수한 이 양도 양수 계약서를 딱 보여줍니다. 그렇게 되면 을의 대항력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요. 낙찰자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 케이스고요. 사실은 법적으로는 뭐 조금 차이, 법률적 효과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실무적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전대차입니다. 이 양도양수하고 전대차는 무슨 차이가 있죠? 양도양수는 을이 자기의 임차권을 아예 넘겨버리고 자기는 떠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끝나버리는 거고요. 전대차라는 거는 갑과 을과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존속하는 가운데 을이 병한테 다시 주택을 재차 임대하는 거죠. 이걸 전대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재차 임대한 전대차에도 임대인의 동의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 우리 판례에서는 양도양수형 경우에는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대위해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낙찰자가 얻어맞는 부담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외형상으로 봤을 때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로 전입신고한 임차인에게도 그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있는 케이스가 요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저의 말을 아무도 귀 기울여 들어주지는 않는데요. 저는 그래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행사하려면은 법원에 적어도 권리 신고는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경우에 배당 요구를 했을 때는 우선 변제권을 인정을 해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는 대항력을 인정을 해주잖아요. 근데 요거는 뭐 임차인한테 어떤 부담을 주기 위한 건 아니고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는데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무조건 배당을 해주면 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 집에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본의 아니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당 요구로서 이걸 행사할 건지 배당 요구를 안 함으로써 이걸 행사할 건지 그 선택권을 주기 위한 게 임차인한테 배당 요구를 의무화한 겁니다. 근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 요구를 해야 되고 대항력을 행사하려면 권리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권리 신고했을 때 나는 을의 임차권을 양수한 사람입니다. 또는 을로부터 전차한 사람입니다. 요 얘기를 해주고 그 내용이 매각물권 명세서에 기재가 됐을 때 그때 대항력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입 꾹 다물고 있는 경우에도 이런 제3자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사정만으로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인정해 주다 보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다치는 낙찰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만 해도 한둘이 아니다 보니까요. 대법원까지 다 가지는 않죠. 1차에서 패소하고 포기하는 사람, 2차까지 갔다 패소하고 포기하는 사람, 대법원까지 간 것만도 수건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사례에 부딪혀가지고 본의 아니게 내가 실수한 거 하나도 없이 모든 분석 완벽하게 다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는 낙찰자가 속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보완되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낙찰을 받으면 안 되는 거냐? 또 그럴 수는 없죠. 그럼 경매를 다 포기해야 되니까. 그냥 뭐 현재로서는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방법 하나가 있을 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낙찰 받고 나서 가급적이면 임차인을 좀 빨리 만나보세요. 빨리 만나서 언제 나가실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 얘기를 하겠죠. 아, 나는 뭐 이렇게 양수한 사람이라서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 돌려주기 전에는 못 나갑니다. 이러면 요 내용을 갖고 법원에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해야겠죠. 이미 매각 허가 결정이 났다고 한다면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뭐 취소 신청이 들어가든가. 그래서 잔금을 납부해서 그 잔금 납부한 대금이 매각 대금이 채권자들한테 다 배당되기 전에는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사실상 좀 잔금 지급하기 전에 먼저 임차인을 빨리 좀 만나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입 꾹 다물고 있어요. 그때까지도. 그리고 잔금 납부 다 하고 그다음에 그 배당까지 다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명도하러 갔더니 그때서 얘기한다. 이런 좀 악의적인 사람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 본 건 아니고요. 자, 임대차가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수인은 임차인의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전대된 경우에는 전차인은 임차인의 대항력을 대위해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데요. 사실 낙찰자 입장에서는 다를 바 하나도 없다. 부담을 승계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분 매각 사건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것도 질문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아파트라고 가정을 할게요. 갑이 3분의 2, 을이 3분의 1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물이죠. 이게 전체가 다 매각이 된다고 한다면 지분 매각 사건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요. 이 중에 갑 지분만, 요 3분의 2 지분만 매각하는 경매 사건에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요. 선순위 임차인인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 그럼 그 임대차의 부담은 낙찰자한테 승계가 되겠죠. 그런 전제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질문이 들어왔어요. 임차인의 보증금은 1억 5천만 원인데 요거를 3분의 2 낙찰을 받으니까 2대 1로 나눠서 갑 지분을 낙찰받은 경우 보증금 중에 1억 원, 1억 5천만 원 중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1억 원을 반환해주고 아파트에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비슷한 질문이. 실무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사례고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여기에 갑이 3분의 2 지분을 갖고 있고요. 을이 3분의 1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A라고 할게요. 임차인. 임차인의 보증금이요. 1억 5천만 원입니다. 요거는 조금 제가 만든 숫자예요. 계산하기 쉽게. 제가 산수를 잘 못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갑 지분만을 낙찰받은 경우에 이 임대차는 어쨌든 임대인한테 낙찰자한테 승계가 되는데 내가 받은 거는 3분의 2니까 이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의 채무도 3분의 2만 인수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A 임차인이 보증금 1억 5천만 원인데 낙찰자가 나는 3분의 2밖에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으니까 1억만 줄 테니까 나가라고 했을 때 A가 나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 A는요. 너네들의 지분이 어떤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나하고 상관없고 어찌됐든 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니까 내 보증금, 다시 말해서 1억 5천만 원 전액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임차인의 권리예요. 그래서 갑 입장에서는 어쨌든 과반수 이상, 낙찰자 입장에서는 갑의 지분을 취득한 낙찰자 입장에서는 과반수를 취득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 주택에 대한 관리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임대를 놓을 수도 있고 내가 들어가서 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A를 내보내고 싶어요. A는 보증금만 다 돌려받으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낙찰자와 임대차의 관계는요.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줘야 됩니다. 꼭 다 반환해 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반환해 주지 않고는 못 나갑니다.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나는 3분의 2밖에 안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전체를 다 돌려줬으면 내가 5천만 원 손해본 거잖아요. 그죠? 그 5천만 원은 공유자, 요 을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분의 비율에 따른 보증금 반환 의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갑이 내보낼 때도 마찬가지지만 A가 임대차의 만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계약 갱신 안 할래니까 보증금 1억 5천만 원 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돌려주면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나가는데 안 돌려줘요. 이때 A는 이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A한테 청구해야 되는지, 갑한테 청구할지, 을한테 청구할지, 갑과 을 모두한테 청구할지는 이건 임차인 마음이에요. A가 딱 재산 조회를 해봤더니 갑이 재산이 더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을보다는 갑이 재산이 더 많으니까 갑한테 다 청구해야겠다 해서 갑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을 다 청구를 하게 되면 내줘야 됩니다. 나는 3분의 2밖에 안 갖고 있는데 왜 나한테만 청구해? 이거 안 되고요. 내줘야 되고 그 5천만 원은 을한테 청구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뭐 A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죠. 나는 당연히 선순위 임차인인데 1억만 받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나가면은 점유를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하나도 받지 못하죠. 그 나머지 5천만 원을 을에게 일반 채권으로 받아내야 된다. 뭐 소송하고 뭐 재산 없으면 또 못 받고 이거는 임차인 A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A는 누구한테든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안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이어서 질문 들어왔는데 아까 질문에는 제가 적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갑과 을은 사실상 형제고요. 형제고 협의상속에 의해서 3분의 2, 3분의 1을 소유했지만 3분의 2, 3분의 1을 소유했지만 사실상 갑이 이 주택에 대해서 임대의 권한을 다 갖고 있고 보증금도 실질적으로 갑한테 다 줬다라는 거죠. 1억 5천도. 그리고 갑은 5천만 원을 을한테 준 적도 없고요. 그냥 형이 다 알아서 관리해. 그래서 갑만 1억 5천을 다 받아놓은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는 낙찰 전 공유자 사이, 갑과 을이죠. 사이의 약정이나 사실관계는 법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낙찰 받고 들어갔더니 을이 나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낙찰 받고 들어갔는데 그거 갑이 1억 5천 다 받아서 나한테 5천만 원 안 줬으니까 갑의 임차권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당신이 1억 5천 다 반환해 주세요. 라고 나한테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지분대로 1억 5천이 들어왔다면 당연히 1억과 5천만 원의 권한이 있는 건데 을이 갑을 위하여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을과 갑이 다 따로 따질 문제이고요. 이게 공시되지 않은 이러한 약정 또는 사실관계가 낙찰자한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반환의 의무는 1억밖에 없습니다. 낙찰자는. 그러나 다 주기 전까지는 내보내지는 못합니다. 또 반대로 임차인이 다 달라고 요구하면 내줘야 되고요. 1억 이상을 반환했다라고 한다면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을에게 일종의 구상권이 되겠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